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7강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격 검사주로 다면적 인성 검사, 스테이트, 즉, 어떤 기질이나 인격을 측정하는 검사를 구분하면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젝티브 테스트,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대단히 논란이 많아요. 투사적 검사는 주로 이제 정신역동에 근거해서 검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신분석이라는 이것도 심리학의 하나의 분야겠죠. 정신분석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분도 많고, 그렇다고 그게 옳지 않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심리학이 이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어떤 그 개념이 형성되고 그쪽으로 가면서 심리학이라는 분야, 측정이라는 분야가 이제 주로 그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통계화된 그런 방식에 이제 치우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자연과학적인 속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다소 그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역동적 기법에 근거한 투사적인 검사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매력을 잃어버린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투사 검사는 임상가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선호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그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고 또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서 잘만 훈련받고 잘만 체계적으로 수련을 된다면 임상 장면이나 상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투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대단히 수련이 많이 필요한 그런 그 영역이다. 특히 로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주로 이제 로샤에 관련된 내용인데 해석과 평가, 채점이 대단히 전문화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6개월, 1년 정도 수련을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통계화된 절차를 참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로샤도 지금 한국심리학회 같은 데서는 이게 채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수용성이 적어요. 그런 어떤 간단한 기본적인 채점이 가능해도 아주 복잡한 반응들은 구조화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서 수량화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컴퓨터화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검사이기도 하다는 점, 그런 점은 미리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사라는 게 뭡니까? 프로젝티브하다는 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 욕망, 바램, 그다음에 갈등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깥으로 쏘는 거죠. 투영돼서 특히 어떤 특정한 카드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나의 욕구가 묻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에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투영돼서 결국 이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원망 그리고 또 충족되지 않은 어떤 그런 동기들이 어떤 것인지 추론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임상적 또는 어떤 심리 상담을 할 때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투사적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사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의 방식입니다. 투영된다. 그리고 다소 이제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가 안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 1, 2 강좌 같은 데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제이션, 그러니까 심리 검사, 평가의 가장 기본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표준화라는 게 뭡니까? 표준화라는 건 놈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표준화. 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규준이라는 게 뭡니까? 규준은 몇 살 때 누가 어떤 성별 특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집단에서 몇 점이 나오고 그리고 문항 선정을 어떤 통계적인 절차로 했고 뽑아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뭐였고 타당도가 어떻게 돼 있고 요인분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와 동일한 어떤 해석이 돼야 되는 게 표준화예요. 근데 이 로샤는 조금 배운 사람이 하는 거하고 한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건 표준화가 아니죠. 표준화는 웬만한 어느 정도 수준만 되는 사람이면
1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동일한 결과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절차가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누가 봐도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표준화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 과학적 연구가 어렵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끔 로샤에 나온 어떤 질문지, 그 연구 학위논문들 같은 걸 보면 확실히 그 표준화가 안 된 점 때문에 일반화에도 상당히 어렵고요. 통계적인 어떤 절차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교환에도 잠깐 나와 있듯이 과거에는 조금 이런 그 구조화된 연구를 하려고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심리학은 계속 수량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에 쫓아가지 못하는 로샤 검사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 그래서 아무튼 표준화가 안 됐다는 것. 역시 수련의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오랜 시간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수련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좀 인기가 없고요. 추론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추론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인 전통에서는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가지 사실을 보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 이게 투사적 검사에서 많이 보이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투사적 검사가 옛날보다는 덜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는 이제 아무튼 투영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관계를 보면 심리검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심리검사는 로샤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요.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심리검사는 평가자가 그 결과를 알아내고 해석하려는 명확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관계이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평가자가 일방적으로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중립성 그리고 또 임상가로서 상담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이 그 투사적 검사에는 아주 더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투사적 검사는 특히 그 내담자들이나 그 피검사자들이 검사의 의도를 잘 몰라요. 워낙 그 기본적으로 그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뭘 물어보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인 관계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저스 같은 사람은 심리검사가 환원주의다. 그리고 특정한 인간의 일부 면으로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의 측면을 상실해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투사검사는 그게 더 적용된다는 거죠.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대상을 질문을 하니까 내담자들이 훨씬 더 피검사자들이 검사자의 눈치를 보거나 의존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은 아무튼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방해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요약하면 투사적 검사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과학적 심리학이라는 계량화된 그런 객관적 절차라는 통계를 중시하는 현대 심리학의 조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치게 전문화된 과정으로 개인의 어떤 경험과 임상가의 노련미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너무 주관적이다. 그리고 수련의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점들 때문에 좀 깊이가 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주 전문가들이 잘 사용했을 때는 굉장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입니다. 자, 바로 그런 투사 검사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샤, 로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로샤 검사죠. 자, 로샤 검사입니다. 로샤. 사람 이름이에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로샤가 개발한 겁니다. 아마 이걸 20대 때 개발을 했는데 환자를 보다가 아주 우연히 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샤가 어떤 로샤 잉크 반정 검사죠. 여러분 왜 미술에서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잉크를 해가지고 접이를 딱 접어서 딱 피면 양쪽에 대칭형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이 개인에 따라서 독특하게 아주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바로 그게 개인의 욕구나 충족되지 않는 어떤 소원함, 동기, 갈등들이 투사된다, 투영된다라고 이 로샤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소 좀 우연히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많은 그런 임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로샤는 굉장히 아주 창의성 있는 천재적인
그 임상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나이에 그 요절을 했지만 이 로샤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반응들을 정리해서 로샤의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한 아주 그 독특하고 아주 창의적인 어떤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로샤는 이제 그 카드를 10가지 제가 지금 지금 교재를 조금 가져왔는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10장의 카드가 5장은 완전히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5장은 이제 좀 약간 컬러풀합니다. 그중에 2장은 이제 빨간색이 좀 들어간 것 정도인데 10장의 카드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그게 규정한 건 아니고요. 임상가들이 하다 보니까 대체로 1번 카드는 이런 걸 측정하더라, 2번 카드는 이런 걸 측정하더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완전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의 카드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가를 아주 그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샤의 발달 과정을 보면 로샤의 대가들이 좀 있었어요. 뭐 클로퍼라든지 헤르츠라든지 베액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각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드를 말이에요. 앉아서 검사를 앞에서 하느냐 또 옆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도 다릅니다. 이런 건. 앞에서 면담을 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앞에 앉아서 우리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약간의 좀 위압감이 있고요. 대결의식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반면에 이 임상가들이 그 내담자의 표정도 잘 읽을 수 있지만 내담자들도 피검사자들도 임상가 그 평가자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찡그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또 대면 방법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옆에서 하는 건 좀 친근감이 있고 좀 이렇게 그 좀 경계심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옆에서 하는 것도 역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뒤에서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 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검자가 앉아있고 뒤에서 카드를 주면서 카드를 이제 어떻게 그 반응하는지 쓰게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는데 그 엑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왜 중요하냐면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도 한 번 왔는데요. 이 사람 나중에 엑스너가 이 로샤의 5가지 유명한 체계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엑스너 종합 체계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엑스너 종합 체계가 일반적으로 그 병원 장면에서도 그 통합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엑스너 체계에 근거한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로사의 그 검사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가지로 돼 있고요. 각각의 카드를 내밀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빳빳한 종이판이에요. 그래서 한 요만한 어떤 종이판 한 장씩 주면서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반응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마지막 반응 나올 때까지 그 각각의 반응들을 다 이제 분과 초로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물어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실시 방법은 아주 쉬워요. 카드를 주면서 이것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자유 반응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 카드 그 채점 시트에서 보면 1번 카드 17초 반응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냥 자유롭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처럼 보이냐? 1번 카드? 박쥐처럼 보입니다. 2번 카드 뭐처럼 보입니다. 3번 카드, 10번 카드 다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인콰이어리 단계에 들어가서 아까 1번 카드에서 박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보고 박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카드의 어느 영역이 그러신 겁니까?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박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결정인, 디터미넌트. 모양이 그래요. 색깔이 까맣잖아요. 모양이냐 색깔이냐. 그래서 인콰이어리를 통해서 로케이션, 영역이 어느 영역으로 봤는지, 디터미넌트, 그걸 결정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쥐라는 건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컨텐트, 내용이 무엇인지를 코딩을 해서 이게 채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또 점수가 있어요. 이걸 박쥐라고 했을 때 몇 점을 준다, 뭐 이런 점수를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합산을 해서 그 구조적인 어떤 요약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됩니다. 자, 카드를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까요? 각각의 의미부터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라 좀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혹시 좀 이게 가까이 잡힐 수 있을까요? 여기 1번 카드입니다, 요거. 잘 보이시나요? 괜찮은가요? 자, 1번 카드인데, 이렇게 보여주겠죠.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 그냥 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이렇게 봐도 되고 거꾸로 봐도 되고 옆으로 봐도 되고 그러면 그걸 다 기록을 해요. 옆으로 봤는지 거꾸로 봤는지 빙빙 돌렸는지 그런 의미로 하는데 1번 카드는 주로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이게요. 그 아주 낯선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런 걸 주로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턱 주고 이게 뭐처럼 보이냐.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뭔지 모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한 일만 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비예측적인 일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대응 기제를 가지고 반응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느냐 그런 양상을 보는 게 바로 1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박쥐 대부분 이제 또 평범 반응이라고 있어요. 이 평범 반응이라는 건 popular response라는 건 3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범 반응도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상투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상투적인 반응이라는 게 평범 반응이 많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평범 반응이 너무 많아도 있죠.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니까 독창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 반응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 안 본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괴이한 사고방식과 접근을 한다는 의미니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냐. 아무튼 1번 평범 반응은 박쥐예요. 근데 자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박쥐인데 이걸 까만색이 돼 박쥐라고 봤는지 색깔을 봤죠. 아니면 모양 때문에 봤는지 박쥐 모양 폼으로 봤는지 까만 박쥐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양과 색깔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모양을 주로 집중을 해서 보면 이제 인지적인 것에 좀 치우친 거고 색깔을 주로 반응하면 정서적인 것에 치우쳐서 반응한 겁니다.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2번 카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정서적인 자제력, 이런, 분노의 어떤 조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이게 카드가 바로 2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평범 반응은 곰 2마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곰 2마리인데 이걸 동물이라고 얘기하는지 사람 2마리가 팔 맞대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물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동물이라는 게 이제 자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어떤 대상이겠죠. 근데 이걸 싸운다고 하는지 나중에 여기서 싸운다고 그랬으면 곰 2마리가 싸우고 있다. 근데 왜 싸웠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인콰이어리에서. 그래서 결국 먹을 가지고 싸운다든지. 싸운다고 왜 말했냐 했더니 피가 나잖아요. 그럼 저기 피를 봤다든지. 피를 본다는 건 신경증적 경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주로 이제 사람들은 이게 전경, 이 모양에 치중을 하는데요. 좀 문제가 있거나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공백을 봐요. 이 하얀색에 치중을 해가지고 로켓가 우주선이 폭발해서 날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우주선, 무생물 반응이고요. 폭발한다는 거는 익스플로전, 폭발 반응이 있고요. 불이 나간다 그러니까 역시 파이어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을 로켓가 나오고 있다는 검은 구름이라는 건 내용상으로 볼 때 확산적 음영 반응이거든요. 검은 구름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심리적인 충동성,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폭발하는 그런 직전에 분노 감정이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어느 것을 보느냐. 이게 2번 카드가 정서적인 통제감을 보는 거. 3번 카드입니다. 자, 이거는 패밀리 카드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까운 사람들 간의 어떤 가족적인 어떤 유대, 갈등, 상호작용, 가정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평범 반응은 2명의 여자가 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명의 여자, 아프리카 여자라고 그러면 이거 까만색이죠? 왜 아프리카냐? 이렇게 검은색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정신분열증적인 성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게 반사 반응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다라든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라든지 성을 이렇게 보통 여자를 보는데 성에 대한 명확한 정체감이 없는 경우에 또 그렇게 반응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카드는 패밀리 카드고 역시 이것도 정서성을 대변하는 빨간색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4번 카드 이거 파더 카드입니다. 파더 카드. 아버지 카드. 뭔가 좀 이렇게 괴물이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다는데 괴물이 이게 발은 크고 머리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좀 권위적이고 자기한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 때문에 로샤에 대한 평가를 제가 달리 하게 됐어요.
어떤 여대생이 왔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그런 집안의 그 딸이었는데 아버지를 참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이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전 지금도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이게 아스팔트에 가끔 가다 보면 쥐가 자동차에 깔려서 죽으면 시체 쫙 깔리는 거 있죠? 그거래. 차가 밀고 지나가서 이게 쫙 피가 이렇게 내장이 쫙 깔린 거야. 그렇게 하나 얘기하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가재래, 가재. 이게 개 같은, 가재 같은 종류인데 이게 그 바위라는 거야. 바위라고 해서 바위 사이에 머리를 내밀고 어디로 갈까 저로 갈까 양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가재 머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그 아버지 중에서도 이건 남근 아버지의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바위라는 게 보통 이제 집이죠. 가재에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두 집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오는 그런 아버지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두 집 살림에서 이제 가정이 그렇게 불안정한 요소를 제공한 그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로샤 카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니까 대본에 아버지인지 이게 아버지 카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도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확실히 그 무의식적인 역동을 많이 반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더 카드에 대한 그 개념이고요. 이건 이제 탐지 카드인데 MMPI에서 말하는 LFK 척도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거는 박쥐라든지 제비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임상적인 어떤 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5번 카드입니다. 6번 카드인데요. 요게 이제 그 섹스 카드라고 그럽니다. 보통 성적인 뉘앙스가 좀 있어요. 좀 그렇지만 좀 노골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여성의 자궁 질 부분이고 이제 남성의 성기 부분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성적인 그 자극이 좀 자극을 해요. 근데 그 여성에 대한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불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편집성이 있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구석구석을 많이 보죠. 이게 음영이라든지, 이게 털이라든지, 이게 삐쭉 튀어나온 거, 이런 아주 그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편집성자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7번 카드인데, 요건 이제는 4번 카드가 파더 카드라면, 이건 머더 카드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주로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지, 동물이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형인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게 이제, 돌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머니와의 어떤 깊이 있는 친밀한 대화가 좀 없고, 부족한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좀 비생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8번 카드는 이모셔널 카드입니다. 정서를 반영해. 정서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부한가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통분 반응은 양쪽에 동물이 어디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꽃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은, 좀 특이한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생선을 뜯어먹고 있다. 가시가 있다. 그러면서 약간의 핥히고 공격하고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어떤 가시라든지 내장 같은 것들을 봐요. 그래서 투사 반응, 엑스레이 반응이라든지, 해부 반응 같은 건 대단히 좀 위험한, 어떻게 보면 좀 임상적인 가치가 있는 반응인데, 그런 것들을 보이면 좀 시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9번은, 로샤는 이 카드를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애매모호하고요. 평범 반응이 없어요. 보통 용이 2마리가 어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정신분열증을 잘 가려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몇 개 겹쳐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투시,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의심하고 뼈 반응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명확하게 보이는 그 경우를 이제 탐지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이 10번 카드. 자, 이게 재밌는 게 어퍼셉션 통각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얘기할 때 이거는 특별한 내용도 물론 다 없지만 아주 좀 장이 흩어져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이야 여러 개 반응을 해요. 요거는 가재, 정원가위다. 요거는 여자 브레이저 같다. 요거는 말미잘 아닐까? 요거는 병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통각순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능 얘기할 때 얘기했죠. 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양한 자극을 하나의 자기만의 틀에 딱 짜가지고 집어넣는 게 지능적인 능력하고도 많이 관련된다고 했죠. 이 네 가지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무슨 카니발이라든지 축제라는 개념으로 조금 응축시켜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틀로서 그걸 해석한 거니까 나름대로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통각이고요. 그리고 좀 반사회적이거나 좀 비행 청소년들이 이건 뭐 폭발 반응을 많이 나타내요. 폭죽 터진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포괄적으로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프리한 반응을 보고 인콰이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박쥐인데 뭐 모양이 그 날아가는 모양이다. 날아가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리고 전체를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결정 그 로케이션은 전체니까 W고 말이에요. 날아가는데 동물이 날아가는 거니까 FM. 그다음에 적극적인 거니까 액티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동물인가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애니멀이겠죠. 애니멀. 한 마리니까 애니멀. 그리고 WFMA라고 하면 1번이었을 때 뭐 구성 점수를 뭐 2.0을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뒤에 전체 반응이 몇 개인지, 부분 반응이 몇 개인지, 그리고 내용은 뭐 내용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사람 반응이 많은지, 동물 반응이 많은지, 음영 반응이 많은지, 뭐 통경 반응이 많은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또 해석하고 구성 점수, 이 제 점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적 기능이 통합되는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전문적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날아가는 박쥐 이거 쉽지요. 그렇지만 9번 카드에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커튼 뒤에서 노려보는 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커튼이야. 커튼은 결이 있거든요. 결 반응이죠. 커튼 뒤라는 거는 앞하고 뒤하고 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FD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훔쳐보는 눈. 그러면 눈만 있습니까? 그러면 눈만 있대. 그럼 부분 반응이죠. 눈 중에서도 사람의 눈입니까? 괴물의 눈입니까? 그러면 뭐 인간 부분 반응일 수도 있죠. 그리고 훔쳐본다 그러면 또 움직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액티브로 해야 되냐, 패시브로 해야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커튼 뒤에서 훔쳐보는 눈 그러면 뭐 FD, FM 뭐 여러 가지가 다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뭐 커튼 뒤라고 하면 FT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이 어떤 그 채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랜 그 경험과 숙련으로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로샤 반응을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로샤 반응 이런 절차로 이제 하게 되면 말이에요. 밝힐 수 있는 건 많아요. 뒤에 그 보면 참 그 로샤가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게 검사 시간은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검사에서 채점해놓고 그 점수 딱 요약해놓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할 게 좀 많아집니다. 지능부터 시작해서 태도, 가정환경,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지향성,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창의성, 그다음에 정서적인 혼란의 어떤 그 의미,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경험의 어떤 빈도 이런 것들 내향성 외향성이냐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정말 아주 이게 상상력에 정말 입각해서 굉장한 추론으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인지, 자아 기능의 어떤 통합, 심지어는 지능까지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로샤 검사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로샤 검사는 로샤 검사가 됐을 경우에 이제 로샤 검사가 하나 또 장점이 있다면 아까 단점만 말씀드렸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로샤 검사는 정답이 없으니까 정말 있죠. 특히 이런 게 있어요. 그 평가 장면. 감정 환자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당했으면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능검사 같은 거 다 피해가요. 모른다는 거야. 난 머리 아파가지고 다쳤기 때문에 모른다. MMPI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피해가요. MMPI도 물론 그런 걸 방지하는 장치가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표준화된 검사는 그런 게 이제 함정이 있죠. 마음 먹고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로샤는 정답이 없으니까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응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많아. 평범 반응이 많다는 것은 경직되고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평범 반응이 너무 없다는 것은 특이하고 괴이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응 수가 적다는 것은 방어를 많이 하거나 뇌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방어를 많이 하면 신경적 경향이 있거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어 장치, 연막을 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련한 임상가가, 평가자가 로샤를 잘만 사용한다면 그런 어떤 객관화된, 표준화된 검사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보완 장치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로샤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만 사용한다면 중요한 어떤 그런 풍부한 어떤 임상적인 시사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일단 검사의 어떤 절차나 채점 과정은 둘째치고라도 경험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지식,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정보, 통찰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사람이 로샤 검사를 하는 것이다. 도샤 검사는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방식이고 또 이런 방식으로 채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샤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투사 검사라는 정의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장점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이고요. 단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샤 검사가 말하는 것처럼 채점 방식은 다양하게 있지만 통합된 방식으로 요즘은 사용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채점하냐에 따라 조금 경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샤 검사의 채점하는 결과를 종합하면 지능이라든지 성격, 정서, 자아 통합이나 창의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단히 가치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투사 검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